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오늘도 장이 한 80 몇 포인트 빠졌죠. 제가 2008년도 급락하고 이렇게 할 때 한 120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날 180포인트 오르고 또 이렇게 한 4일 정도 왔다 갔다 한 100포인트 내외를 하다가 그 다음 완전 바닥이고 2009년부터 10 몇 년 동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난번에 급락하고 나서 또 오늘 80 몇 포인트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대형주가 막 한 9% 10% 빠진 거 이게 우리나라 이동주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하이닉스가 그래도. 사실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런 지점들이 또 저희가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도 너무 하루에 초대형주, 이등주가 막 10%씩 빠지면 뭐 미국엔 세계 1등주도 뭐 10% 빠지니까 요즘 사람들 좀 미쳐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정상적이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래도 우리가 순응하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이제 종목 진단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겪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또 급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일어났으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지점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혹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세계가 엔비디아를 과거에도 좀 알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주식을 특히 올해 1월부터 급등했거든요. 400, 500달러 있다가 1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참 1,400달러, 140대 올랐으니까 6, 7개월 만에 한 100% 이상 확 오르니까 세계 거의 시가 중 3등 안에 있는 주식이 1등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반도체 주식을 분석하고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급락하면 우리 피해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로 거의 이제 세상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너무 지배력이 강한 쪽이 승리하고 그냥 한쪽이 다 잡아먹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요즘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이 막 10개 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0개 갖고 있으면 오늘 아침 보면 10개 다 빠지잖아요.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동안 좋다는 것도 빠지고 안 좋다는 것도 빠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압축해서 빠지더라도 그냥 압축해서 있어라. 그래야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지난주인가 그때부터 포트폴리오 재구성해야 된다 이제는. 근데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확 빠졌어요 또. 그럼 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사실 좀 난해한 구석들도 좀 있고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지점들도 있는데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아직은 선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시장 되게 공평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좋았다 얘기했던 반도체가 좀 세게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낙폭으로 보면 차이는 좀 발생하는데 하락했냐 안 했냐로 보면요. 사실 다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오늘 장막판에 올랐던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STO 관련해서 이쪽 제외하고는 다 빠졌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아예 레벨 다운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원인을 좀 규정해 봤을 때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빅테크, 특히 AI 딴 빅테크들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AI 딴 빅테크들은 아직도 지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AI를 키워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빅테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캐펙스를 늘렸단 말이에요. AI 관련해서. 근데 이 기업들이 과연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면 아직은 물음표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돈 벌고 있는 기업이 있나?
아직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물론 클라우드 단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투자 대비해서 효율화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AI의 물음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증시가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 키워드는 BOJ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BOJ 맞아요. 총재가 지난번에 실언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네.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박살이 한번 났잖아요. 블랙 먼데이로. 그래서 바로 다음날 꼬리 내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이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어제 또 BOJ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라면서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일부가 청산되는 과정이 또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산치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단에서 뉴욕 증시 관련자들의 의견을 좀 보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6할에서 7할 정도 청산이 되지 않았나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첫날 블랙 먼데이 때 30% 정도 청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청산을 하다가 나머지 물량이 이제 어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 더 시장을 자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추정치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오늘 뉴욕 증시도 봐야 되고 내일 뉴욕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해소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런 단기 이슈라면 우리가 블랙 먼데이 겪었던 것처럼 단기간 내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 지표가 막 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단기 이슈들이 증시를 자극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상태면 우리가 좀 침착하게 좋은 종목 들고 또 좋은 종목이 빠졌으면 좀 더 담아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도 중요하지만 니케이 지수를 보면서 좀 미리 요원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어저께 일본 지수를 조금 보면서 오늘 정도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매도를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으니까 그저께 참 그래서 월요일 장이 일본 장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구조 행보하다가 딱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엔캐리 자금이 단숨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저금리를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기도 하고, 워런 버핏은 미국, 일본 들어가서 일본 돈 빌려서 일본 주식 투자도 엄청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환율 관련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면 일본 증시도 추세적일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식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기업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떤 경우 금융위기에 와도 생존하면서 잘 사는 저런 주식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돈을 안 깨져야지 장이 나쁠 때 그러면서 통신주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물론 잘하신 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개인 투자는 내려가도 올라가도 내도지잖아요. 아무리 내려가도 안 팔면 손이 아니고 나중에 많이 올라서 팔면 되는데 그래서 통신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밸류 관련된 게 또 안 빠지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놓고 있으면 배당을 생각하고 지금은 배당 생각하고 많이 올라온 은행주나 금융주 이런 주식은 저는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더 중소형주하신 분들은 기업 내용을 계속 분석해서 경쟁력을 또 분석하고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시장은 나중에 되면 올라갈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끝나면 우리 시장은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 사이 조정이니까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진단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재변 전문가님 이야기했네. 유튜브 항의성님께서 루닛 44,500원 30% 고점에 사서 물타기 하다 보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더 비중을 추가할까요? 그래서 루닛을 한번 보겠습니다. 44,000원이면 38,000원인데 얼마 안 내려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금요일인가요?
8월 23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기술적으로 보면서 1급 투자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1급 투자가 들어갔다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죠. 일단 매집해놓고 그 다음에 또 물량 얼마 남았는지도 보고 또 시간도 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6% 빠졌지만 최근 들어 거래 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죠. 이렇게 AI 관련된 진단 헬스케어 쪽에서는 괜찮은 회사를 보고 또 미국에 관련된 또 협력도 하고 있어서 주가 하락하더라도 32,000원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지금 비중을 그냥 갖고 있어도 문제없지 않을까. 지금 13만 4천에서 4만 정도니까 70%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손절 단계가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 시장의 안정 이런 것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세 반전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나서. 그래서 최근에 저점을 31,000원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반등해서 항상 22평선 이상은 주봉이든지 올봉이든지 22평선 가 있어야만 평균 가격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2평선 가면 지금은 비중은 많이 실을 때가 아니고 47,500원이죠. 그 정도 이상 가야만 이제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사지도 말고 그냥 일부만 사서 기다려서 계속 시세 흐름을 체크하면서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이런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37,000에서 그만 38,000 20%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단타 투자자 이미 팔고 나왔겠죠? 근데 나 34,000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 줄 사서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틀린 얘기죠. 여기서 갈 때 요날 사서 요날 팔아야 되는 거죠. 단타는 10% 먹더라도 아니면 본전에 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실렸지만 아직까지 중심 오늘께서는 반전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비중 크지 않으니까 계속 조금 더 길게 장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1950원에 10%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인지 올랐는데 계속 가지고 가면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기술 뭐 하는 기업인지 보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배전반하고요. 발전 제어 시스템하고요. 이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설비 제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당연하게 볼 수 있는 발전 설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총이 한 3천억대 정도인데 탄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 탄력도가. 왜 그러냐면 이 원전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상 원전에 대해 중심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한전 계열사들 있잖아요.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중심에 있는데 이제 그 사이드에서 테마를 제일 잘 받고 있는 게 우리기술이나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 자체를 이해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 원전이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유추하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지난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지금 태클이 좀 들어오죠. 어디서 태클 들어오냐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 들어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미국의 발전 설비하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이게 왜 태클이 들어오는지를 이유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때 우리가 단독 개발이 안 됐어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어디랑 같이 하냐면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랑 기술 개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랑 특허에 대한 소유가 공동으로 존재하겠죠. 기술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팀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발전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자력에 대한 발전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나중에 인수돼요. 어디에 인수되냐?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됩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왜 딴지 걷는지 아시겠죠? 체코 수주 오케이. 너네 가져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 기술이잖아. 왜 너네 맘대로 했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코 정부에 웨스팅하우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거냐? 아니요. 2022년도부터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태클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면 아실 거고, 또 하나가 큰 틀에서 범주가 있는데, 이 태클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발전 설비를 수주한 게 이미 20년 전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미국이 탈원전화를 주도하고 나서 웨스팅하우스의 캐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 단계에서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우리 글로벌 수주에서 팀 코리아, 우리가 이 대형 원전 분야에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이겁니다. 너네가 수주해. 너네가 메인 원자로 깔아. 대신 우리 설비 좀만 넣어줘. 요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아마도 팀 코리아에서 수주한 체코 원전 설비를 일부는 웨스팅하우스 걸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 체코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캐파도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미국 정부는 개입 안 합니다. 보통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업이 특허나 기술을 통해서 손해보는 구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왜 개입 안 할까요?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건을 미국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팀 코리아께 빠져나가잖아요. 국가 단위로 보면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있고요, 미국이 있고요, 프랑스 있고요, 다음 러시아,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빠져나가면 프랑스랑 러시아, 중국이 경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원할까요? 미국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도부터 특허 소송하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팀 코리아의 기술을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지금 원전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체코 수주를 했는데 수주하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면은 중심주를 보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지만,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 특히 소형 기자재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같은 정도 가격대면은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수익 중이죠. 이거 좀 더 끌고 갑시다. 저는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거 3자까지도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별로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위험한 재료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년도부터 해서 글로벌 원전 수주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체코가 스타트 끊었고요. 내년부터 동유럽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유럽까지 들어가고, UAEM도 준비돼 있고 사우디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국가에서 진행할 건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경쟁력이 가장 좋은 탑티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에서 에너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년부터 우리 원전단에서는 좋은 내용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잘 사셨고 잘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3,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오셨다 그러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종목명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올바이오 파마. 네. 매수가는요? 33,500원에 25%인데. 네, 언제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는데. 네. 샀는데, 이 4만원 올라가고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4만 원대 갔다가 바로 내려왔네요. 예. 근데 다른 제약주 말고 요거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옛날부터 봤는데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부터 봤고요. 딴 데서도 또 좀 추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봤어요. 그동안 바이오주는 좀 매매해서 괜찮았어요? 바이오주는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처음 했어요? 아. 예. 딴 거 이제 현대로템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신고가 갈까 싶어가지고 놔두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뭐 잘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 중이겠네, 그죠? 예, 네,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네, 좋고요. 그다음에 네. 종목은 뭐 이렇게 한번 사면 이렇게 좀 들고 가는 편이에요? 예, 좀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한올바이오팜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사셨어요. 잘 22평선 좀 샀으니까 33,000대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주 급락했잖아요. 급락이라보다 한 전체 시장 10% 빠졌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를 샀으니까
이 회사에 어떤 신약을 하면 아마 시장이 얼마나 커진데 크게 효과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신 거죠. 예, 전문가들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 만약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예. 요즘 잘 나간 뭐 유한양행도 있고, 뭐 그동안 잘 나온 녹십자도 있고, HLB도 있었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뭐 에설트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못 사고 이제 요거 사신 걸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속속들이 잘 모를 때는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좋아요. 물리더라도. 그게 더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시장에서 얼마 전에 상반기 때는 HLB가 주도를 했거든요. 이 HLB가 주도를 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초에서부터 12월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승인될 거로 예상을 하고 주식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바로 판매가 되잖아요. 허가 받으면. 그럼 매출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 보면 렉사자 유한양행도 이제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빠른 회사들이 좀 요즘은 주가가 집중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소외가 다른 건 많이 소외돼 있어요. 대다수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제약 바이오주들은 대다수가 신약을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익도 못 내는데 한참 지나야 실제로 판매가 돼야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탄탄하면서 신약이 임상 3상까지 정도가 임상 매출액이 나오기 허가가 나오기 얼마 전에 1, 2년 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면 쌀 때 사놓고 있고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이 종목도 한약 면역 항생제 쪽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파트너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전리스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이 주식은 작년에 파트너스 하고 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 160% 올랐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 주식이 퍼포먼스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이미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이 주식은 위로 계속 친다면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유한양액처럼 결과를 보여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올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매물대도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할 때 손해가 아니니까 12평선 정도 37,000원에 37,500원 정도 매도하고 나오시고 다른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가는 것만 가요. 그 정도로 요즘 뭐 신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와, 제약 바이오 뭐 신약하는 회사들 전부 다 매물이 나왔네. 먹고 살기 누구도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이오주 막 시대는 서로 돈 대주려고 그랬는데 개인 투자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 지금은 금리도 고금리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돈 주면 거기다 그냥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서 돈을 안 대주니까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바이오주 매물들이. 그래서 바이오주 이것저것 사시면 안 되고 그나마 확실한 거 그건 한올 바이오 하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그래서 손해는 아니니까 건전하고 나오시고 조금 더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좀 이해는 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네. 딴 걸로 좀 좋은 걸로 네, 살람 맞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HPSP 37,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였군요.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HPSP에 이거 맞았네요. 네. 얼마 가격에 사셨어요? 37,000원에 10%예요. 그러시군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월 전에 두 번 정도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같은 종목으로요? 예. 예.
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제가 이 내용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HPSP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세계 독보적인 기업으로 멀티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넘게 났는데 그러니까 멀티플이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거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예를 들어 똑같이 1,000억 벌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어떤 기업은 1,000억 벌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HPSP는 2,000억 받고 있던 겁니다. 그만큼 독과점이라는 측면을 높게 샀었는데 어디서 한번 꼬꾸라졌냐면 예스티라는 기업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이거 특허 분쟁으로 가야겠다 하고 둘이 지금 아직 분쟁 진행 중이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높게 측정받았던 멀티플이 내려온 측면도 시장에 존재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상승기에 같이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어요. HBM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HPSP였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1등이 있으면 따라가는 애들 순서 있다고. 따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7, 8등, 막 9등 이런 종목들은 먼저 내려요. 버스가 막 갑니다. 예를 들어 운전수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운전하면은 옆자리 SK 하이닉스 타고요. 뒤에 한미반도체 타고 유스페타시스 뭐 이렇게 쫙 등수별로 탑니다. 그럼 맨 뒤에 앉은 이제 꼬레미부터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단에서 보면 HPSP는 한 7, 8등 정도 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모멘텀에서. 그런 건 차트로 좀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 등수를 다 매번 구분을 하고 수급을 분석하고 종목이 갖고 있는 이 멀티플도 분석하고 하나요?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매물대. 자, 여기는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전으로 좀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위에 매물대 영역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이때도 다른 반도체 주들과의 어떤 모멘텀의 차이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어렵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얘가 더 밀고 내려갑니다.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신고가 영역에서 이 윗구간이 매물대로 작용하는 순간 그때부터 위로 뚫는 힘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딱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이런 구간만 해도요,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요? 밑에서 샀던 모든 사람이 수익입니다. 차익 실현 말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위에 버티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가격대 오면 팔아야지. 내가 좀만 수익 봐도 팔아야지. 이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이래요. 모든 종목들이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HPSP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꽤나 빨리 왔죠. 올해 2월에 이런 고점 형성하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등수가 좀 뒤에 있는 걸 미리 분석했다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전일작으로 보면은 시총이 이제 2조 원 초반대 왔어요. 사실 저는 지금이 적정 가격대에 도착했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단에서 멀티플 20배 받으면 많이 받은 거거든요. 아직도 20배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권에서 고가 놀이를 잘 했는데 모멘텀이 끊긴 순간 이제 본격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저는 제가 사실 웬만하면은 손절보다는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탈출하는 방향을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HPSP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정리를 언제 할 거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만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이 고점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요 계속 고가 돌파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 고가 나왔죠. 밑에서 다시 반등하네요. 그렇죠? 근데 반등에서도 이전 고가까지 못 갑니다. 반등해도 고가 못 가요. 반등 나와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파는 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당연하게 지금 시장 낙폭으로 인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제자리까지 돌려줄 겁니다. 제자리 돌려준다라는 거는 이 3만 원 초반부터 3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반등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맥시멈 3만 5천 원 보는 거예요. 이 자리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려나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요?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싼 주식 좋아하시면 주식에서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카카오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옛날 차트부터 보면은 제가 잔소리가 될 수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려가는 거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와중에 조정받는 걸 사라고 해요.
이전으로 보면 카카오 되게 좋은 종목이잖아요. 올라가다가 조정, 올라가다가 조정, 조정기에 사고 만약에 내가 틀렸다, 조정 나왔는데 아예 매물대로 작용하는구나 하면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가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고 수익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가격 전략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야인시대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민님께서 GSE 4,200원 20% 수익 보고 나오고 싶어요. 돈을 뭐 돈 벌고 싶다고 벌립니까? 그냥 남들이 돈 번다고 같이 따라간다고 돈 법니까? 갑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가격을 보고 따라가면 돈을 법니까? 전부 다 내 돈을 갖다 바칩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연세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나는 공짜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것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 똑똑하신 분 얼마나 많은데요. 돈도 갖다 썰어 담는 사람도 많고요. 하위 90% 돈을 상위가 다 갖다 썰어 담습니다. 근데 나는 차트도 모르지, 기업 분석도 모르지, 그냥 막연히 뉴스를 보고 주가가 뛰면 이미 뛰는구나. 그러면 전쟁이 나는구나. 전쟁이 날까?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할 거다. 그러면 유가도 뛰고 가스도 오르고, 그러면 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은 비싼 가스를 사다가 우리나라 지역에 외국 GSE는 서부 경남 지역에 넣으니까 가스가 엄청 비싸게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부 다 틀린 생각이에요. 어떻게 비싸게 팝니까?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어느 정도 비싸게 팔겠죠. 통제를 받잖아요.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그냥 테마죠. 잠깐.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거의. 그런데도 나는 뭐 이슈에 의해서 샀다. 그러면 물론 주가는 움직이니까, 주식 올라가니까 밑에 샀으면 돈 벌었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 못 벌었는데 어떻게 나는 앞으로 돈을 벌까 생각합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투자자들 90%는 도박자들입니다. 심각한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몰라요, 도박하는지. 그런데 수천만 갖다 깨먹습니다. 평소에 몇 억 깨먹어도 절대로 또 해요, 돈 생기면. 30대 IMF 때 돈을 깨먹고 나갔다가 또 점점 또 왔다 또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돈 깨먹었다 했다. 얼마 전에 또 폭락하니까 주식을 겁나 왕창 팔았어요. 와, 다시 나중에 또 내년에 항상 또 들어와요. 그 사이에 10년, 20년 흘렀는데 차트 하나 제대로 안 배우고 또 주식을 따라갑니다. 가격. 전문가가, 동방박사가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6월 달에 양극재가 막 급등할 때 그러잖아요. 하반기 악재만 나올 것 앞으로.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전문가는 여기인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노이즈를 계속 이야기해. 리튬값도 빠지고 해서 이제 주가는 빠져가지고 앞으로 악재만 나올 거다. 계속해서 많다자면 기본이다. 그래도 내 말은 안 듣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가격이 지도자예요. 전문가는 전부 다 무시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가서 따라가 있다가 딱 몰리면 이제부터 종교적으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근거도 없이 이미 1급 투자는 다 빠져나왔는데, 동방박사도 작년 4월에 6월에 포스코 부채면 40만 빠져나왔는데, 엔비디아 갔는데 1급 투자는 다 갔는데, 이 초보자들은 가가지고 다 물려가 지금 다시 회복한다고 2차 전지는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GSE도. 무슨 수익 보고 나오고 싶어요. 앞으로 돈 계속 깨질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4,200원 사셨죠? 정말 당장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이 주식을 팔아서 앞으로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깨진 걸로.
다시 내일부터 뭐 급등 이슈가 내가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이슈가 올라가지고 내가 본전하고 나와서 수익 났네. 그럼 동방박사 말이 틀렸네. 그래 놓고 이제 또 다시 하죠. 결국은 실력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차트를. 와, 내가 4,200원 샀으면 여기서 산 거야, 아마. 아마 여기서 사서 수익을 4,200원에서 5,200원 갔을 때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안 판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초보자들이. 여기도 봐요. 윗꼬리 한번 쫙 달가 밑에 달고 나서 밑에 하면 이 윗꼬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주식이 올라갈 거, 여기 내려오니까 올라갈 거 생각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서 있으면 고쳐서잖아요. 그 다행히 여기 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붙으려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샀다가 안 팔아가지고 손해가 이렇게 났는데 4,000원 샀다가 이렇게 야 2,000원까지 내려 3,000원 내려서 30% 손해인데 동방구사 당장 팔아라 1초도 갖고 있지 말라 그랬는데 갖고 있어서 이익이 났어요. 아 그러면 내 말이 틀리잖아요. 이제 돈을 벌어서 나왔어. 그럼 또 하겠죠? 도박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세요. 한번 그냥 아무것도 편남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HTS 전부 다 대다수 투자자들 도박하고 비슷하게 돈을 못 번 투자자는 절반 이상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사고 팔아요. PC도 하나도 없어. 노트북도 없어요. 그러면 컨센서스 이런 건 잘 찾아볼지도 몰라요. 컨센서스에 뭐죠? 21년도 46억 영업이, 22년도 46억, 23년도 44억. 이익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게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부 경남지 가스요금 안 올리니까 늘 들어간 집은 서부 경남지 집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가스 공급한 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매출도 별로 안 늘어. 근데 안정적 고객이 되니까 돈은 그 정도 벌고 사는, 즉 먹고 살고 있는만 기업이에요. 누가 먹고 살고 있는 기업에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앞으로 창창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그래픽들은 많은데 거기다 돈 갖다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단타매매인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3,000원대 샀죠. 여기서 사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물렸으면 다음부터 매도만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샀으니까 이분은 지금 내일 당장 다 파시고 태자만 들어가도 주식하지 말아야 되고 소형주 10,000원짜리 이하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주식은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주식 어떻게 깨십니까?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사놓으면 절대로 안 깨져. 그죠? 그처럼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 항상 똑같잖아. 올라가면 되고 올라가면 기다리면 예서 1년 안에 그래서 또 전쟁 같은 거 터지면 올라가겠죠? 그 여행을 기다리고 있으려면 손절하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팔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주식 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STI 24,500원에 30% 보유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STI 같은 경우 우리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장비단 종목입니다. 리플로우 장비하고 있고요. 세정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SK양이에요. 바로 이제 오죠. 어떤 느낌인지. 네, HBM 키워드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다만 HBM 대장단들에 비해서 사실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이 되게 가파르진 않았어요. 가파르지 않다 보니까 내려온 폭도 많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요. 물론 제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한 반토막 난 건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다 반토막이에요. 근데 지금 저한테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게 잡은 가격이 아니에요. 괜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가셨으면 탈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매출이 어디서 주로 발생하냐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들어갈 때 한번 매출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진행되고 있죠. 국내에도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찍히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상하고 있죠. 실제로 반도체 수출단이 턴어라운드 한 게 올해 초부터
초부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올해 초부터고요.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폭에 따라서 이제 공장 가동률 작년 말까지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했죠. SK하이닉스는 HBM이 등장하니까 감산을 먼저 풀었는데 삼전은 아직도 감산 완전히 해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산이 풀려나가고 이제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해지는 설비 투자 단계가 도래되는 게 이제 3, 4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TI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잘 찍히기 전에 키워드라는 모멘텀, HBM이라는 모멘텀을 받고 먼저 상승을 했어요. 선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적 찍힐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뻔하거든요. 언제까지요? 저는 빠르면 이제 4분기 실적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빠르면요. 좀 더 기다려야 되면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은 아마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지금 먼저 소외된 곳 있죠. 전공정,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 이쪽 먼저 반응할 겁니다. HBM 아니에요. HBM은 이미 초고평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하단부터 보게 되면은 아직도 비싸요. HBM 모멘텀 받고 있는 애들 말고 레거시단, 그리고 실제 장비주들, 전공정 이쪽은 실적 턴어라운드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반응도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닥을 찍는 이 하락하는 폭은 이제 그 다음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측치를 봐야 돼요. STI는 이제 HBM 단 키워드로 먼저 선반영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고평가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올라갔고 지금 적절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기다림의 영역으로 두시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30% 비중이면 사실 꽤나 큰 비중입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고, 제가 목표가를 설정드리자라면 일단 중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 타이밍까지 본다라면은 일단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여기서 반도체 전반 수급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STI처럼 장비단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전공정단에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또는 원익 IPX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이 반응하는데 STI도 같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섹터 단위 수급이 활성화가 되면 더 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가격대부터 분할 매도로 잡으시면 되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되는 영역. 기간 투자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기간 투자 들어가는 동안에 지금 반도체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반도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 근데 그런 거 말고 숫자를 보세요. 주식은 어차피 숫자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실적이 수렴해요. 테마주들이 왜 올라갔다 내려가나요? 실적이 안 찍히는데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실적이랑 같이 올라간 애들은 어차피 실적치만큼 주가 상승이 반영이 되고 거기서 자리 잡습니다. STI도 그런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기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주식은 실력 중에 하나가 잘 들고 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가? 섹터가 안 좋은 건가? 업황이 안 좋은 건가? 시장이 안 좋은 건가? 막 구분 지어서 분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워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거잖아요. 잘 기다리면 좋은 성과 있을 기업이니까 기간 투자만 잘 해내시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키워드는 24년도 올해 유망 유틸리티주. 유틸리티주는 전기, 가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지금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미국도 그래서 주식도 좀 빠지고 안 가고 있고, 8월엔 급락했다가 지금도 잘 안 가고 있고요. 경제 지표, PMI 지표 나오면 예상보다 또 둔화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미국 경기 둔화가 시작됐으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는 않죠. 미국이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이고요. 유럽도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유럽은 독일부터 이렇게 주식은 좋은데, 미국도 현재 이 정도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로 가지 않고 박스권에 있다면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 날 게 잘 없는 거죠. 그럼 기다리기 또 지루하신 분은 뭔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유가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붙으려고 그랬는데 유가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이미 그것은 과거의 제로고 그렇게 큰 확전으로 되더라도 가장 펀더멘털 유가의 펀더멘털은 소비가 유료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달린 것은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면 유료 소비는 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유가만 주는 게 아니라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줄어요. 그러면 유가도 빠지고 원자재 가격도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 나쁠 때 항상 오는 현상이죠. 그러면 유가 관련된 주식에 유가가 빠지면 나쁜 주식들 아니면 원자재가 빠지면 피해를 보는 주식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빠지면 또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어요. 그죠? 원자재가 빠지면 수혜 받는 업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 원자재 가격의 급락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가 올해 10월 말경 정도에 또 변곡점인데 유가가 그때도 10월에 경기 침체가 나와서 안 좋으면 유가는 더 빠지겠죠. 그래서 빠질 거고요. 작년에 제가 한 80달러대에서 60달러 찍을 거거든. 60달러 찍고 다시 올라왔다고 하시다. 지금 또 다시 60달러대로 갈 거로 보이고 60달러도 이번에 10월 하순에는 60달러도 붕괴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혜주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잘 안 나옵니다. 즉 매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고성장 산업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고성장 산업 섹터가 뭐 비메모 반도체, AI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있었는데 2차 전지 이제 매출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AI 반도체인데 이것도 워낙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또 불확실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야 될 만한 주식이 없는 거예요. 섹터가. 그런 상태죠, 현재.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그 사이에 좀 버텨나고 괜찮은 거, 유망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유틸리티주는 괜찮으니까 방어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히든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히든 카드를 보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K가스, 한국환전 KPS, 한전기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피해주죠. 그래서 유가가 왜 그럴까? 중동에서 유가가 내려가든지 하면 유료를 사와서 그걸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기름만 이렇게 기름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또 그죠? 가스전도 따로 있지만 같이 그 관련된 또 기름 캐면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 우리나라 최대 수혜는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제가 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은 작년도 11월 23일 날 18,000원대에서 해드렸어요. 한 23,000원 정도 갈 거라고 3개월 동안 3월까지 25,000원 갖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22,000원대인데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70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도 다 붕괴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가면 한국전력은 원가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원가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때 다른 대체 에너지 쪽 원전 가동률도 높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원전 친환경 정책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이.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한 7조 원대로 나올 거 보여요. 만약 유가 여기가 우리가 예상보다 더 빠진다면 한 9조 10조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익이 발생되니까 주식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전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미국에 셰일가스가 발명돼서 셰일가스가 미국을 63년간 우리나라 외부에서 기름이 안 들어와도 63년간 살 수 있다. 그럼 오바마 그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천연가스가 10달러, 12달러 하던 게 4달러까지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도 그래서 저는 중동도 다 같이 내려오고 유가들이 그래서 엄청난 수혜를 봐서 이때 당시에 16년도, 17년도 이렇게 12조씩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유가가 올라면 계속됐는데 그래서 주식이 항상 실적이 뭐 유틸리티지 뭐든 실적이 나오면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모양도 좋고 매수가는 현재 눌려먹고 한 22평선 정도 21,000원 사시면 목표가는 5분에 25,000원 돌파해서 27,000원 좀 길게 27,000원 보고요. 이거 돌파한다 그래 보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된다. 1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일단 8월 수출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8월 수출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거는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쪽이었죠. 그래서 화장품 미용기기 쪽이 올해 상반기 2월, 3월, 4월 데이터가 좋았다가 5월, 6월, 7월에 성장이 좀 주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있었는데 8월에 그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어디냐? 바로 미국향 화장품주들 그리고 미국향 생산주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실리콘툴을 비롯해서 플랫폼 그리고 ODM, OEM 하고 있는 종목들 잘 갔죠. 물론 미국향입니다. 여기서 중국향 화장품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의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이랑 좀 알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우리 2분기 실적 발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끝났으면 이제는 3분기에 그럼 2분기 실적 발표를 베이스로 3분기 어떤 방식으로 갈까 어떤 섹터가 좋을까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후보 종목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이 참 많은데 제가 3월이었나요? 4월 초였나 가져왔고 여러분들께 좀 큰 수익 안겨드렸던 APR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그때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버행 이슈 같은 거는 또 미리 해결이 된 종목이니까 저가에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큰 수익이 좀 났었죠. 그리고 또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수출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미국향 중에 가장 또렷한 게 지금 APR이에요. 왜냐면 원래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만 해도 매출 비중이 국내 반, 미국 반이었거든요. 역전됐습니다. 미국 매출이 이제 더 많아질 것으로 하반기부터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캐파가 커졌습니다. 매출 자체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미국 매출이 2022년도에 300억 원, 2023년도에 680억 원 나왔거든요. 근데 2024년 상반기에만 5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국내는 잘 버텨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미국 매출이 71% 이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용기기 쪽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올해도 거기에 중심이 아무래도 APR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제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부문에서 1등이 메디큐브입니다. 메디큐브가 그 APR의 브랜드예요. 그리고 토너 화장품 인기 1등도 메디큐브예요. 이것도 당연히 APR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하반기 남아있는 이벤트들에서도 아무래도 APR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3분기에 미용기기 중에 하이프 출시하고요. 9월 말에는 부스터 슬림 출시합니다. 그래서 제품 단위로도 충분히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뷰티가 아니고 뷰티 테크라고도 분류를 하고 있는 APR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종목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길 시초가, 내일 시초가를 매수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까지 다 마쳤습니다. 뭐 전문가님 특별히 공개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건 없고요. 전문가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저녁에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배터리 혁명 주식으로 집중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계속 전문가들 특집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토마토 TV에 12시 5분 1시 사이에 이제 특집 방송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다양한 것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고 여러 가지 종목 교체를 하려면 그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동방부사 1등 TV에서는 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안만 보내시고 겨울 이제 가을이네 그죠? 가을 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